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8세가 된 여자입니다.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난쟁이입니다. 그런 절 부끄러워하셨는지 부모님은 제가 2살쯤 될 무렵 고아원에 버리고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원장님도 제 이름을 박복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고아원에서도 늘 놀림거리가 되었죠. 자신들 키에 반절밖에 안 되는 데다가 생긴 것도 미아래로 누른 것처럼 생겼으니 저를 사람이 아닌 동물같이 취급을 했었죠. 고아원에서도 저는 늘 외톨이였습니다. 그렇게 17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고아원 원장님은 저에게 결혼 상대가 정해졌다며 남편 얼굴도 모른 채 팔려가듯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고아원을 자주 드나들던 50대 아저씨가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도 난쟁이인데 장가라도 갈 수 있으려나 했던 찰나에 저를 보고는 너무 급하게 시일을 당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남편의 얼굴을 봤는데 난쟁이라기보다는 저보다는 많이 큰 편이었습니다. 제 키는 130cm 정도였는데 남편은 그래도 153이라고 했었죠. 근데 워낙 집안 자체가 키가 컸었다 보니 그냥 집안 어른들은 남편을 난쟁이인가 보다 해버렸다고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2살 차이 나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편견이 가득할 때여서 흔한 직장 갖는 게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시대였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남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뭔가 전염병처럼 옮는다고 생각했었고 불운하다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급하게 들여오신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늦은 밤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어차피 아이를 낳아봤자 유전될 수도 있고 그러니 아이 낳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려니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이 아팠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아버님께서는 충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자신이 이웃집 아낙네와 바람이 났는데 그 아낙네가 임신을 해버렸고 출산을 할 때쯤에 서울에서 일하는 남편이 돌아오는데 이 사실을 알면 나도 그 사람도 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거라며 제가 아이를 임신한 척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못하겠다고 펄쩍펄쩍 뛰었더니 아버님은 그럼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던가 라며 으름장을 놓으셨고 그 고아원에서 동물 취급받던 날들이 생각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처음엔 조그마한 박을 배에 넣었다가 나중에는 점점 크기가 커지는 박을 넣었었죠. 남편이 제 배를 만지려고 하면 배가 너무 뭉쳐서 아프다는 핑계로 어떻게든 못 만지게 했어요. 그렇게 옆집 아주머니의 출산이 거의 임박했을 때 아주머니가 도와준다는 핑계로 제가 그 집에 가서 제 손으로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쌍둥이였죠.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먹기 나름인지 이 피덩이들이 내 새끼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모성애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버님과 평생 가지고 갈 비밀 약속이 생긴 거죠. 시아버님도 저에게 그런 비밀 약속을 하셔서 그런지 더욱 잘해주셨어요. 저와 남편은 아버님의 도움으로 지내고 있다가 우리도 이제 애가 생기고 하니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든 우리의 일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아버님이 쌀 농사를 크게 하시니 그걸로 떡을 팔아보면 어떨까 제안을 했죠. 그렇게 저희는 아버님이 주시는 쌀로 떡을 만들어 장에다가 팔았고 정말 장사가 잘 되었어요. 다들 장이 서는 날이면 저희 부부가 멀리서부터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몽땅 사버리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고 그런 날들이 많아졌죠. 그렇게 20년 동안 쌍둥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아이들도 저희 부부가 작고 왜소한 것에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가 그렇게 떡을 팔고 오는 날이면 두 쌍둥이들이 들어와 어깨를 주물러주며 그렇게 자랐었죠. 핏줄은 무서운 게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면 시아버님의 얼굴과 아주 똑 닮은 외모에 가슴 한켠이 뜨끔할 때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남편이 시아버님과 많이 닮았었기에 별다른 문제 없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더 큰 도시로 대학을 가게 되었고 저희도 여태 모은 돈으로 상가를 하나 구입해 제대로 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줄을 서서 사 먹더군요. 아버님이 주시는 쌀도 워낙 좋았기에 아버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살갑던 아이들이 대학을 간 후로 저희를 부끄러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버님과 같이 살았던 시골에는 허리가 굽어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았고 키가 그리 크지 않은 분들이 많았기에 저희도 그렇게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대학을 가니까 부모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느껴졌었나 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지나가다가 저를 마주쳐도 다른 길로 가버리거나 무시를 하더군요. 마음은 아팠지만 아이들 입장에선 남들과 다른 부모의 모습이 충분히 싫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저도 그럴 때면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도시에 나와서 장사를 하다 보니 못된 손님들도 많았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래도 맛있다며 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반면 친한 친구의 소개나 지인들의 소개로 온 분들은 저희를 딱 쳐다보고는 어머, 이게 뭐야? 사람 맞아? 이렇게 작은 사람들도 있나? 원숭이들 아니야? 라며 저희 외모만 보고는 가버리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도시에 나오니 다시 어렸을 때 놀림받았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사람을 만나고 응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남편도 많이 상처받고 속상해했을 텐데도 그런 저에게 안에서 떡만 만들라고 하고 본인이 손님을 응대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손님이 가게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한 손님이 오더니 저희 집에 있던 모든 떡들을 던지면서 여기서 준 떡인지 모르고 받아 먹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 떡을 먹고 나선 잘만 풀던 문제를 다 망쳐버렸다며 불길한 것들이 많더니 음식에도 불길한 기운이 들어가는 것 같다며 유명한 무당들을 데리고 와 한바탕 구슬치고 난장판을 만들고는 가버렸죠. 그런 일이 있고 나니 가게에는 손님들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걸 믿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도 모은 돈이 꽤나 많았던 터라 남편과 저는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자고 했었고 그 사이 아이들은 27살이 되어서 장남인 수철이는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었죠. 장남인 아들은 그래도 엄마 아빠 고생한다면서 저희의 마음을 많이 알아주는 편이었지만 딸은 여전히 저희만 보면 피하고 말도 섞질 않았어요. 그렇게 수철이는 무탈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사돈께서도 열심히 사시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곤 크게 탓하지 않으셨죠. 문제는 딸 예지였습니다. 어느 날 결혼한다고 선전포고만 하더니 남자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쪽 부모님들께는 고아였다고 했으니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두 아이들을 제 나이 47살이 됐던 무렵 다 보냈습니다. 너무 일찍 결혼한 탓에 아이들을 다 시집장가를 보냈는데도 참 젊은 나이였네요. 그렇게 남편과는 다시 떡 사업을 해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딸과 아들에게 주려고 담궈놨던 김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은 가지러 왔었는데 딸은 도통 나타나질 않았죠. 그래서 남편은 아들에게 물어 딸이 살고 있다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만 오려고 했는데 한 남자가 말을 걸더군요. 저희 집 앞에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잘못 놔뒀나 봐요 하려는 찰나 제 딸아이가 저를 보고는
기겁을 하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미쳤어? 누구 인생 망치려고 여길 나타나? 하며 악을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자분은 딸에게 자기야 잘못 오셨대. 왜 그렇게 민감해? 라고 하자 딸은 아 그래? 내가 아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나도 모르게 이러면서 휙 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알고 봤더니 제 딸이 결혼한 남자였었죠. 저도 제 처지가 이래서 남들 욕은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관상이 아주 요상했어요. 뭔가 노는 사람 같이 생겼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 남자는 저희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그 남자가 미친 듯이 웃으면서 아니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 라며 예지를 다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예지는 저희를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고 있었고 그 남자는 갑자기 저희가 들고 있던 김치통을 열어서 김치를 꺼내더니 저희에게 부어버렸습니다. 졸지에 김치에 절여진 저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던 찰나에 그 남자는 아니 우리 집 앞에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기분 더럽네 진짜. 아니 뭐 어디서 굴러 먹었으면 이렇게 신기하게 생길 수가 있지? 하며 맘껏 빈정거리더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희는 충격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던 예지는 다시는 나타나지 마 한마디 남기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로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지와 그 남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무릎을 꿇더니 어머니 아버지 몰라봬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랑 영문을 몰라서 서로 눈만 꿈뻑꿈뻑 뜨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에게 김치를 쏟아부었던 날 예지가 남편에게 엉엉 울며 사실 자기 엄마 아빠라고 했다더군요. 사실 예지는 사실대로 말하면 버림받을 것 같아서 꽁꽁 숨겨뒀었는데 오히려 그 사실을 밝히고 나니 남편이 자기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사과를 하고 싶다며 오히려 그렇게 마음 졸이며 살아온 예지를 더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겐가? 자네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위는 정말 그러면 안 됐지만 자기가 난쟁이한테 당한 적이 있어서 그 뒤로 난쟁이들만 보면 화가 나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위의 말들을 들어보니 자기는 고등학교 동급생 중 하나가 난쟁이였고 매일같이 놀림을 받았는데 자신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한테 저럴 수 있나 싶어서 그 동급생 난쟁이를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급생 난쟁이는 오히려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고 나중에는 이간질까지 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되었고 그런 뒤로 난쟁이들만 보면 그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다 듣고 나니 왜 사위가 저희를 쳐다봤을 때 그렇게 알 수 없는 눈빛을 했으며 김치까지 쏟아부었는지 저희도 그렇게 당하며 자랐기에 그런 사위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지도 자신의 남편이 저희를 이렇게 감싸주니 저희에게 더 잘해주었죠. 그렇게 예진에는 사돈까지 찾아와선 딸 결혼식도 제대로 못 봤다며 저희 부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오고 가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할 테니 맛있는 음식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위네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는데 갑자기 잠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땐 난생 처음 와보는 곳에 있었어요. 남편이랑 눈이 마주쳤고 저희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는데
처음 보는 물건들이 많은 창고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창고를 열고 들어왔죠. 그 서커스라고 들어는 봤는가요? 라며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서커스라니, 저희 부부는 난생 처음 듣는 얘기였죠. 그러더니 밖에서 예지와 사돈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돈네가 말을 하더군요. 자, 앞으로 난쟁이 부부께서 일할 곳입니다. 아니, 그래도 사돈지간인데 돼지우리에서 자기 할 수는 없어서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한 곳이니 여기서 서커스 준비도 하고 좀 그러세요. 돈 많이 벌면 하나씩 뭐 드려줄 테니까 그런 건 걱정 마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봤더니 이것들이 난쟁이들이 하는 서커스가 돈이 된다는 걸 듣고는 머리를 맞대어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희는 서커스들을 했어요. 정말 밤낮 없이 연습했었고 소처럼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성한 데 없이 일을 했죠. 그렇게 5년을 일했습니다. 그놈들 패거리가 입은 옷을 보면 수입을 알 수 있었죠. 저희에겐 계속해서 감자나 고구마를 던져주고는 아직도 돈을 많이 못 벌었다며 더 난이도가 높은 묘기를 원했죠. 그러면서 협박을 했던 게 만약 도망가거나 도망치다 잡히게 되면 당신들을 부모 취급이나 해주던 그 장남 수철이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릴 거야. 아니, 자신이 부모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동물들이나 하는 서커스를 하고 있다고 하면 당신들을 부모로 보기나 할까? 하며 협박하는 바람에 도망칠 생각도 못했었죠. 그렇게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고 나더니 저희가 나이도 들기도 했고 몸도 거의 만신창이가 되던 날 서커스가 끝나자마자 밥도 안 주고 급하게 어딘가로 저희를 옮겼습니다. 그동안의 피로가 쌓였던 건지 둘 다 이틀 내리 잠에 빠졌어요. 그렇게 눈을 떴을 땐 남편과 저는 둘 다 낯선 장소에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아주 오래된 컨테이너 같아 보였죠. 곳곳이 낡았고 녹슬어 보였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아주 깊은 산속 같았어요. 너무 배고파서 일단 주변에 먹을 수 있는 건 캐서 먹었죠. 그렇게 5일 정도 산길을 헤매고 있었는데 등산객이랑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등산객이랑 마주치자마자 정신을 잃고 쓰러졌죠. 그렇게 병원에 실려가 며칠 입원을 했고 그동안 좀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비몽사몽 아직도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쯤 웬 여자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신도 몸도 움츠러들었고 잡고 있던 손을 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다시 손을 잡더니 드디어 찾았네. 찾았어. 이름이 김박복이 아니에요? 라며 저를 서글픈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다고 했죠. 그 여자는 바로 제 친여동생이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저희 부모님은 대대로 부잣집 집안이었다고 해요. 저를 낳고도 키우겠다는 저희 부모님의 고집에 저에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셨던 분들이 몰래 고아원에 버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돌아가시며 박복하다 박복해라고 하여 원장님이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거라고 하더군요. 제 부모님은 제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고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딱 서커스에 들어가 고생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쯤 집안의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던 부모님들은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점을 봤는데 첫째 딸이 복덩이야.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가 아프고 고생하면 집안이 망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요양원에서 간신히 살아계셨던 시어머니께 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사실을 말해달라고 하니 그 일을 말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 가족이 저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처음엔 어떤 시골에 있다고 해서 갔더니 이미 떠나버렸고 모른다고 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제 시아버님이 아닐까 했어요. 혹시나 본인이 저에게 했던 비밀스러운 일들이 탄로날까봐 걱정되셨던 게죠. 그러다가 어떻게 장남 수철이를 찾게 되어 갔더니 본인들을 찾지 말라는 메시지만 보내고 호련히 사라져버려 알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제 딸 예지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자신들도 모르겠다고 잡아떼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행적을 더 이상 뒤쫓지 못할 거라고 포기하고 있을 즈음에 우연히 난쟁이들이 서커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저희 부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커스가 끝나는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지가 먼저 손을 써버린 거죠. 이 일을 들키면 일이 곤란해질 것 같으니 저희를 숨겨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찾으니 하늘도 도우셨던 걸까요? 제 어머니께서 꿈을 꿨는데 죽었던 시아버님이 나타나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제가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 이름을 애타게 부르더랍니다. 이건 필시 내 딸의 위치다 라고 느꼈던 어머니는 여동생에게 먼저 알렸고 그 뒤에 어머니도 도착하셨습니다. 저희 모녀들의 눈물겨운 상봉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던 날이었어요. 제 나이 67세가 되던 날 드디어 그리고 그리워했던 부모님을 보게 된 날이었죠. 부모님은 부잣집에서 좋은 걸 먹으셨는지 86세, 87세 나이신데도 정말 정정하셨어요. 비록 검버섯이 조금 피어 있었고 주름도 자글자글했지만 저에겐 너무나 넓고 따뜻한 품이었죠. 저희 집이 부자인 걸 알게 된 둘째 딸은 염치가 없게도 얼굴을 비추더군요. 그 뒤로 서커스 사업도 망했고 경제적인 문제로 싸우다가 이혼하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수철이는 본인 일인 마냥 기뻐하더군요. 그에 반해 시아버님은 노심초사하시며 제 눈치만 보셨어요. 저는 그런 시아버님의 손을 잡으며 아버님, 저는 수철이 한 번도 제 아들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제 배로 낳진 않았지만 박으로 제 배를 채워가며 정말 제 아이가 되면 잘해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으로 낳은 제 새끼이니 절대로 어디 가서 말하지 않을게요. 아버님도 이젠 마음 편히 집에 가서 쉬셔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일할 걱정 없이 노후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50평대 전원주택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렇게 고생만 했던 젊은 날들이었지만 지금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나와 다르다고 너무 고깝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 너그러이 응원해